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가격 비교 사이트로 유명한 다나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2년 뒤인 2002년도에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올해 즉 2022년도 3월에 최대 주주가 변동되는 큰 사건들을 겪었는데요. 그 최대 주주가 코리아 센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리아 센터와 다나와의 이러한 인수 계약을 관련된 기사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우선 메이크샵, 몰테일, 애누리닷컴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코리아 센터가 다나와에 대한 지분 51.29%를 3,974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코리아 센터가 최대 주주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2022년도에 다나와의 종속회사인 다나와 컴퓨터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현재는 다나와의 연결 회사가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컴퓨터 주요 부품 가격 비교로 시작해서 현재는 웬만한 카테고리를 다 망라하는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는 2개에서 1개로 줄어서 DP 지존만 있는 상태이고요.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코리아 센터 외에 특수관계 1인이 51.35%, 그 다음에 기타가 43.5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다나와가 현재 0.47%로 현대홈쇼핑이 0.12, 코리아센터가 0.2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에는 아주 높은 거래량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2011년도에 상장을 했고 본사는 양천구 목동 동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휴 쇼핑,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휴 쇼핑이 14.1, 상품이 45.6, 제품이 18.9%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휴 쇼핑과 상품,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휴, 상품,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제휴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 등과 제휴 계약을 맺고 당사 사이트를 통해서 이들 업체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정보 이용료 등 매출의 순액으로 포함되던 유통 관련 매출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 인식 기준을 변경한 사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품 매출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이 조금은 위치가 변경된다는 것을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회사인 다나와 컴퓨터에 대해서 현재는 다나와 컴퓨터가 전량 매각돼서 연결이 제어가 되었지만 국가 조달망인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영위하고 있는 컴퓨터 제조, 판매 사업 부문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제품 매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둘의 합을 계산해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재료와 같은 변동비의 성격의 비용들이 전체 비중의 88%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 부채 자본의 K거 기준으로 연도별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0%, 자본은 20%, 부채는 5%, 자산은 18%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증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17년도에 65억 원이었던 자본금이 2022년도 예상도 65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은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20%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익이익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의 성장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금이 65억 원일 때 부채는 205억 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그보다 훨씬 큰 1,581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다나와라는 기업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2017년도에 14.1%였던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는 18.3%, 2022년도에는 21.1%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8%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17%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낮을수록 더 낮은 매출 채권이 되기 때문에 현금화 비율이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1.8%였던 매출 채권 비율이 2021년도에는 4.9%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실제 다나와라는 기업의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매출액의 성장률보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성장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명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나와라는 기업은 가격 비교를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 시설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은 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형자산의 경우 약 2.4%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면 실제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회원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더 살펴볼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에는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주당 배당금이 600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의 수익률이 1.95% 정도로 꽤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회사가 2021년도 말부터 최대 주주가 바뀌기 시작한 그쯤부터 주당 배당금을 전체 삭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2021년도가 0으로 다 수렴했기 때문에 배당액, 현금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다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국고채 3년이 2.9% 정도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실제 이 회사가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이제 많이 반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다나와라는 기업에서 상품 매출에 대한 부분을 매출 전체로 인식하는 것을 최근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계속 같고 2021년도 계속 같았지만 이렇게 매출 원가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최근 4년 동안은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영업이익은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매년 17.3%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고, 당기 순이익 또한 매년 성장을 해서 21.7%씩 매년 성장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28억 원인데 그 28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236억 원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서 실제 ROIC는 843% 정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는 164%의 ROIC를, 2021년도에는 111%의 ROIC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2021년도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1,320억 원 정도인데 시가총액과 합치면은 약 3,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 코리아 센터가 다나와를 인수할 때 제시하였던 가격이 적정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이 3개년도를 사분면에 한번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기 20년도, 21년도와 같이 다음과 같이 유보금은 조금씩 증가하고 ROE는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 또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88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인 236억 원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낮았다라는 것은 영업의 질이 2019년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22%씩 성장을 했고 당기 순이익도 22%씩 성장했으며 코스닥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11%씩 성장했던 것에 반해 다나와 주가는 그 2배인 22%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19년도에 479억 원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발생시켰고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그보다 많이 못 미치는 각각 195억 원과 236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2년도 예상이 444억 원이지만 2019년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캐펙스는 마이너스 17%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은 각각 22%, 24%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다음은 S림 방식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당 금액이 19,400원인데요. 2022년도 예상 ROE인 20.51%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7,000원대로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성장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코리아 센터와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다나와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가 기존의 코리아 센터가 갖고 있는 기업들과 즉 플랫폼과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거래되고 있는 적정 가격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즉 2021년도에 배당을 다 완전 삭감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은 앞으로는 조금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 재무 상태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부채라는 레버리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와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